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첩보 공개 공방. 첩보 공개 공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 공방. 결국 자료 공개 여부로 불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게 맞냐, 정말 맞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여당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 기록, 지금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묶여 있는 기록에 비밀이 있다.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을 거다. 이걸 까자. 뭐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나아가서 SI, 그러니까 뭐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뭐 특별 취급 정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 감청 정보까지 공개하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어제 국방위원, 민주당 소속의 국방위원들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당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그 국방위였던 사람들이, 국방위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때 그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도 까자. SI 정보 공개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고, 그거는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건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말고 SI 자료, 그러니까 감청 자료 원본하고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시 찬성했다고 하는 비공개 회의, 예, 그걸 지금 열자는 거죠. 이거 그 보여주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가 그 이 숨진 공무원의 아들의 손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예. 어제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유가족 측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그 쓴 편지입니다.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건 반인권적인 행위다라고 손편지에서 아들이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또 유가족 측에서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라고 밝혀서 이제 아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감사원, 지난 17일에 감사원이 네. 이 최초 보고 과정,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해경 그리고 이제 국방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감사원은. 예, 감사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최초 보고 내용과 수사 결과 발표가 다르다든지 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모든 게 다 검찰.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명을 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유족 측이 이미 고발을 했고 예, 예. 검찰에. 그러니까 예. 감사원도 고발 감사를 가능성, 하고. 감사를 하고 고발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검찰인데. 이게 지금 완전 속도전이에요. 왜냐하면 9월 10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때는 검찰이 이거를 손을 못 댑니다. 공직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속도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제 이게 과거에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 뭐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고, 그때 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하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과정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재판이 9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초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대법원은 그러니까 무죄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가 났어요. 그게 올해 초예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게 실체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리한 어떤 정치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전정 문재인 정부 사정 정국이 지금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있고 각종 고소 고발건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고발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뭐 특별감찰관이 뭐 민간인을 뭐 사찰했다 뭐 이런 의혹 가지고 했는데,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은 당분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전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칼날을 들이낼 가능성이 있고, 그 앞에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없거든요. 지금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바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보 공개 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숙 여사 옷값도 공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것도 지금 그 정보 공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불복해서 이제 항소를 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뭐 취하하게 되면은 추가로 공개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논의들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관계,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부분이랑 어떤 정치 공방을 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어제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여야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뭐 SI 정보 분석 정보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냐, 저쪽에서 동의해라 이렇게 계속 공방을 벌이던데. 안보당국 정보당국에서 어제 취재를 해봤어요. 네.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사실 SI 분석 정보를 공개 못한다라는 거는 여야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본이든 분석 정보든 분석 정보도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이걸 따게 되면 사실 그 어떤 그 자산들, 그러니까 감청할 수 있는 자산들이 사실 드러나게 되고 북한에서 그 채널들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까게 됐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게 생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걸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한 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첩보라는 것은 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해서 SI를 생산하고 있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런 했던 자산들을 우리가 공개하고 이게 어쨌니 저쨌니 평가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신뢰할 수가 없고 이 평가하기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흙탕물로 그러네요.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여야 의원들 그 비공개 회의록 정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록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도 지금 원본 자료 보고 논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것도 결국 그 의원들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최강욱 중징계. 최강욱 의원 민주당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내렸네요.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 한 밤 9시가 넘어서 결론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최강욱 의원은 맡고 있던 당직이 없어지고 당원으로서 자격이 다 상실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의원직이나 어떤 민주당 당적은 일단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결과를 내린 거를 내일 이제 비대위에서 상정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강성 당원들이 지금 반발이 크지만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직접 증거는 없었다라고 어제 위원장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놓을 만큼 확실한 다른 간접 증거들은 충분했다고 해요. 뭐 보좌진 협의회에서 냈던 뭐 그 22페이지인가요? 그런 어떤 자료들도 충분히 있었고 당시의 진술들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진술까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참여했던 위원 전체가 동일하게 사실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한 결과들 보면서 증언들 보면서 네. 만장일치로 사실관계는 팩트다 이렇게. 네, 최강욱 의원이 이거 짤짤이다, 그러니까 동전놀이 한 거다라고 그 표현을 한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희롱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 대표. 예.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6시 40분에 한 50분 전쯤에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습니다. 예. 징계는 환영하지만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고려하면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아쉽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전날에도 어제도 이제 3주 만에 침묵을 깨고 SNS에 올려가지고 중징계를 요청을 한 상황이죠. 당의 쇄신의 방향이 이제 걸려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거는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명 아래에 이제 뭐 기간이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6개월 정도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성추행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말로만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처리했던 관례를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위라는 거고 이거는 세상의 세간의 이목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고 예. 그리고 특히 당 내에서도 아까 전에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 이거는 유야무야 넘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강하게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안 할 수 없고 이게 또 선거 패배의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또 하나 고려가 된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그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리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먼저 우리 세게 중징계해서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다. 깔려 정무적인 있을 수가 판단도. 있다. 정무적인 판단이 뭐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쇄신하려고 이 정도 했어. 그런데 당 대표가 지금 이런 거에 연루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내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중징계가 맞느냐 아니냐 뭐 여러분들 의견 다양하게 들어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중징계를 나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쉽다라고 말을 했고 김준일 대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일 오후 7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슈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어떤 그 회의가 있는데요. 네. 이건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준석 대표 최근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가능성,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 내가 아주 뭐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광일 기자의 어떤 기자적인 해석이고 나쁜 판단이라 하면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내에서 제가 취재했던 들리는 바로는 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당내에서는 흑화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이 최근에 아주 격앙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뭐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지도부 회의에서 어제 뭐 이렇게 감정 다툼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탈당해서 뭐 2030 그 남성들 세력들을 뭐 끌고 가버리면 국민의힘은 정말 최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 뭐 아주 그냥 그 중계가 됐잖아요. 네. 굉장한 화제였는데 이 얘기는 2부에서 우리가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2400도 깨졌다. 코스피 지수 결국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2391포인트로 어제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2500선에 걸쳐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떨어진 거냐면 1년 전에 증시가 제일 좋을 때가 3200대였거든요. 그렇죠. 1년 만에 뭐 800 이상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아니 저는 기억나는 게 대선 주자들이 5천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400이 깨져버린 거니까. 코스닥도 지금 760선까지 내려갔고요. 뭐 이게 지금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 좀 주목할 만한 게 외국인 순매도가 이 어떤 상황들을 주도했다라는 것들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8,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저가 행진을 끝없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준일 대표. 어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1,559개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1,356개가 떨어졌습니다. 차, 이게 그래서 종목 수로는 역대 세 번째예요. 아, 하락한 종목 수로는. 역대. 그리고 40% 모든 시장을 통틀어서 40%가 1년 내 52주 내 최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끝도 없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방금 김광 기자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그 외국인들이 네. 대거 이제 랠리를 그러니까 파는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좀 개미들이 오히려 좀 약간씩 사고 있어요. 지금이 최저가 아니야? 지금이 최저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5만 전자가 됐는데 4만 전자도 이거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뭐 주식 전문가들이 전망치 같은 거 내잖아요. 근데 이 전망치 내는 걸 포기했다. 모르겠다.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할 정도 상황인 게 분명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했죠? 먹고 살기가 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국회에 대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